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초부터 배우는 친환경 유기농업 실무과정 1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유기농업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유기농업의 정의와 유기농업의 배경 및 의의,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유기농업의 정의는 토양과 생태계와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투입제의 사용보다는 생태적 과정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역적 조건에 적응된 순환에 의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기농업은 전통 혁신 그리고 과학을 결합시킨 공유된 환경을 이롭게 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생명들의 공정한 관계와 양질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농업의 배경 및 의의에서 첫 번째로 유기농업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농업의 발달을 보면 1차, 2차, 3차 농업혁명이 있는데 1차 농업혁명을 말씀드리면 기원전 5000년에 우리 인류가 신석기 혁명이라는 1차 농업혁명을 통해서 문명이 시작되었죠. 이때 우리는 인공관계라든지 쟁기를 이용하고 또 충력을 활용해서 농경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농업혁명입니다.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경제 체계를 뒤흔든 대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농업 인구는 당연히 감소하였고 농업 생산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1913년에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공중질소로부터 암모니아 합성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19세기에는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영국에서는 농업법과 정부기관을 통합하여 농민들에게 화학비료를 사용하도록 강권하게 됨에 따라서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오남용함으로 토양 오염이 1930년부터 되므로 토양학자들에 의해서 보고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대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문제와 화학비료 그리고 유기합성 농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농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과 농민들로부터 현대적 유기농업의 개념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3차 혁명은 녹색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녹색혁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녹색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1950년부터 198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는데 약 250%까지 증가시켰다고 하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 고수학 개량 품종과 많은 투입을 해서 집약 농업으로 전 세계에 확대되었고 특히 이때부터 제3세계로부터는 많은 식물 유전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 따라서 고수학 품종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녹색혁명은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으나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전기, 기계 등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고비용 농업이다 보니
농업에서 다국적 기업의 득점이라든가 석유, 자본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농촌의 공동체 활력 저하는 물론이와 문화적, 획일적 등의 피해가 유발함에 따라서 이런 방식의 농업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1943년에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시작한 멕시코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계기로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일련의 농업 프로그램 개시가 국제농업연구센터를 성립하여 녹색혁명이 기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라이칼슨의 침묵의 봄에서 유기합성 농약의 환경오염이라든지 농업의 단일 작물 재배, 그리고 토양 및 수질의 오염, 따라서 토양 유실과 수자원 고갈 등 생물 다양성이 격감하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환경 생태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현대적 유기농업은 전통적인 유기농법과 더불어 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의 배경으로서 현대 유기농업의 선구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루돌프 스타이너의 생명역동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역동농업은 개별 농장을 생물과 같은 총체적인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간의 영양물질 등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화학비료의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자연의 계절적 리듬을 무시한 채 농사에 따른 종자의 질적 저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20세기 농업에 대한 자연 철학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생명역동 농업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지혜를 탐구하는 인지학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등으로 피폐져가는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을 경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화학비료나 전자기파 등 과학기술의 오남용에 따른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유기농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하드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서 식물병리학자 및 미생물학자로 불리고 있는 알버트 하드경은 초기 유기농업 운동과 학문적 성립에 기여한 선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하드경이 인도식물육종연구소 소장 재직 시에는 인도인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작물 수량을 거두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며 작물에게는 병이 없고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이 고도의 면역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비결이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이 병충해에 대한 작물의 저항력과 건강의 기초임을 주장한 반면에 1940년도에는 농업성전을 집필하여서 현재 유기농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양의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론에 의존하여 토양의 지력이 저하된 물론 병충해가 만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기농업을 토양의 비옥도 회복과 함께 자연적인 자생력에 의지하여 동식물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환입니다. 순환이라 하면 자연에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져서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돌아가는 일련의 생태적 과정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순환은 유기물과 에너지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을 위해서 가축 분뇨나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미생물들이 열의 에너지와 함께 분해돼서 돌아가는 것을 유기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순환 농업, 경종, 그리고 축산, 환경과의 연계성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비료를 절감하고 농약 제초를 절감하는 경종 농업에 있어서는 가축을 꼭 길러야 됩니다. 지력 증진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가축 분뇨를 시용하고 이 가축 분뇨된 지력에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환경에서는 흙과 물이 정화되며 깨끗한 농촌을 경관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종농업에서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축산업에서는 장목 생산된 사료를 친환경 사료라고 할 때 가축에게 먹이면 그 분뇨가 축산업에서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분뇨의 자원화가 될 수 있으며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유진 오덤에 의해서 생태계 물질과 에너지 순환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생태학 및 생태학 발전이 하면서 생태계 순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에서는 생태계목이 그들의 존재하는 생명들에 의해서 유기물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에서는 유기물의 순환을 자연순환에 가깝도록 흙을 잘 관리하고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고 토양의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배 작물을 윤작, 돌려짓기라고 합니다. 순환시켜야 되는 것이죠. 돌려짓는 방법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행농경지 토양과 비교해서 유기농경지 토양에서는 미생물의 종 풍부도와 호흡량이 월등히 높고 바실러스 균과 같은 유성 미생물 수가 매우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유산 보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서양의 전통농업은 모두가 유기적인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포식 농업이 발달하였는데 농지를 셋으로 나누어서 예를 든다면 휴안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작물을 심고 다음에 봄에 재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삼포식 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전통농업은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순환으로 토양의 지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농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농업을 통하여 환경과 생태를 보존해온 전통농법 기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 생태적 공익 기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양분의 유실 방지나 부용량화를 낮출 수 있으므로 수질 오염 방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윤작, 간작, 혼작, 그리고 순환농법을 통한 지력 유지를 통해서 토양 유실의 방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깨끗한 환경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경관을 관리하는 유용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기농경지에서 안전한 서식을 할 수 있는 야생생물 서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유기농경지에 생물 중 서식처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양 속의 탄소 저장 효과라든지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으므로 이는 탄소 저장 효과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혁신 기술 개발로서 산업시대 농업으로 인해 많은 훼손된 생태계 순환을 회복시키고자 적용한 환경혁신 기술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과 녹비 작물이라든지 피복 작물을 윤작 재배해야 되며 경축 순환 시스템을 통한 토양 비옥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무경운 재배를 통해서 토양 물리성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병해충 및 잡초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건전하고 저항성이 강한 품종 육성에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에서는 간작과 혼작 그리고 경강식물을 유지하고 병해충 관리 및 천적을 보호해야 되며 따라서 경합 작물을 재배해서 생물적 방제 등으로 활용한 잡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의 실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즉 유기종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기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부분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것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부 체계 수립과 실천이 어려운데 이는 좁은 경지 면적과 긴 동절기로 유기농업의 실천 사항인 윤작과 둑과 녹비작물을 이용한 작부 체계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축순환 영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동력의 부족과 영농 규모가 작아 경축 복합순환 영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개별 농가보다는 지역 단위의 유기축산과 함께 경종을 순환하는 것이 한국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작물별 유기재배 기술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게 많아서 농가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재배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기재배 농가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의 가장 큰 기술적 애로는 병과 해충 그리고 잡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량과 맛 등의 원해적 형질이 우수하고 우수한 관행 종자는 대부분 병해충에 약하며 여름철 긴 장마와 고온 다습한 환경, 하우스 밀배식 재배 등은 병해충 대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의 개념을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되는데 먹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며 아울러 거기에 사는 생물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투입하는 자재로서는 비료와 농약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잘 투입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농업인에게 소득이 만족이 돼야 되며 세 번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쾌적한 환경 유지 보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업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농업이 되겠습니다. 작물과 축산을 연계한 경축순환 농업을 병해충 종합관리와 양분 종합관리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하는 농업을 지속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투입 농업이 되겠습니다. 작물 양분 종합관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병해충 종합관리로 인해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 되겠으며, 저투입 농업은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저투입 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농업입니다. 생명에게 유해한 자재의 사용을 최소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생태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농업입니다. 자연 그 자체 속에서 농사를 짓고 인간은 거기에 봉사하는 입장을 취하는 농업 형태를 우리는 자연농업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밀농업입니다. 말 그대로 정밀하게 개개의 포장의 토성이라든지 비옥도 그리고 유기물 함량 등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한 포장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각 특성에 맞게 정밀하게 농업을 실시하는 것을 정밀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농법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이라 함은 농축산 전반에 걸친 산업체계 전반을 말하는 데 비하여서 농법은 농사기술로서 나름대로의 기본 원리와 목적에 입각하여 생산체계 전반에 걸쳐 독특한 기술이나 농사법을 적용하는 것을 농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데 대략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생명역동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명역동농법은 우주와 지구, 달과 지구,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인지학의 사상을 농사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명역동농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연농법은 사무농법으로서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로서 자연 그대로 하는 농법인데 1950년대부터 일본의 구세교의 창시자인 모니키 오카다의 실현하는 농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항규 씨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환경농법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법은 벼 재배에 주로 활용하는데 2007년 경남 고성군에서 시작한 농사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법으로 경남 고성에서는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바이오 인텐시브 농법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농경지에서 최대한 수량을 얻기 위해 동반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바이오 인텐시브 농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반작물이란 두 종의 생물이 상호 이익을 받으면서 같은 장소에 생식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관계를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공생재배이고 일반적으로 간작 또는 혼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이점은 토지 이용률을 높이며 저온 등의 기상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작물의 공학과 원리를 좀 살펴보면 동반작물의 조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반대되는 성격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그 기본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과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 뿌리가 깊게 뻗는 작물과 얕게 뻗는 작물,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과 적게 필요로 하는 작물,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많은 작물과 그 반대인 작물, 벌레가 좋아하는 작물과 싫어하는 작물, 생장이 빠른 작물과 늦은 작물, 꽃이 빨리 피고 익충을 부르는 작물과 꽃이 늦게 피거나 피지 않는 작물, 초장이 짧은 작물과 긴 작물 등 이런 것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반작물을 좀 살펴보면 아까 거름의 효율성이 되겠는데
콩과 옥수수는 거름을 보호하는 사이가 됩니다. 옥수수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공기 중의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콩을 함께 심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으로 콩은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자기가 질소를 저장했다가 이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콩을 밀밭에 심으면 김을 멜 필요도 없고 수확량도 약 15% 늘어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콩을 심게 되면 기름지게 하기 때문에 후작물로서 양배추, 오이, 감자, 밀, 보리 등과 함께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병해충 예방이 되겠습니다. 도마도와 대패를 같이 심으면 대파의 강한 향기가 도마도의 병해충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충이 날아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생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친환경 농업에서 균형 영양 농법이 있습니다. 토양과 작물의 영양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하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균형 영양 농법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퍼머컬처라는 농법이 있는데 노동력을 줄이고 자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최대의 수량을 얻는 것을 퍼머컬처 농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